많은 분들이 치아 보존 치료라고 하면 치아를 깎지 않는 것, 아니면 진짜 조금만 깎는 것, 아니면 이를 빼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과 보존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보존 치료는 단순히 치료를 적게 하는 것 또는 발치하지 않는 치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존 치료는 치아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서 올바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치아를 더 오래 쓰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치아의 치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충치부터 시작할 텐데요. 충치가 커져서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치아를 치료하고 레진이나 인레이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보존 치료일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레진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의 치아는 오래전 치료하셨던 레진 수복 주변에 치아가 2차적인 충치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시 레진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간접 수복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저는 치아의 최소 삭제가 가능한 레진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분의 치아 상태에서 최소한의 삭제와 치질 보존을 한다는 컨셉은 보존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치아의 내부에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혈관이 감염이 되면 근관 치료, 흔히 말하는 신경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부 외상으로 치아가 파절돼서 내원하셨는데요. 치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파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도 뿌리가 굉장히 깊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치아를 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은 뿌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20대의 또 젊은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남은 작은 뿌리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보기로 해서 뿌리를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그 안에 감염되지 않도록 밀봉을 한 다음에 교정을 이용해서 치아를 당겼습니다. 궁금한 게 선생님, 치아를 당겼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이 보존 치료에서? 우리가 보통 교정 치료로 치아를 이동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치아 뿌리를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구강 바깥으로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치아가 완전히 부러져서 뼈 속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 박혀져 있는 뿌리를 바깥쪽으로 3mm 정도 당겨서 이 3mm를 통해서 크라운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치료 후 아마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의 엑스레이 사진과 임상 사진인데요. 3개의 치아를 크라운 치료를 했고 어디 치아가 깨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치료이고 다음부터는 저희 이제 치과 보존과에서 좀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치아 보존 술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근관 치료입니다. 재근관 치료는 이미 근관 치료 후에 실패한 치아나 아니면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또는 오래된 보철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내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소독한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 방법입니다. 식은단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은 왜 문제가 생겼고 그 원인을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재감염에 의한 것인데 단기간에 생기는 재감염의 경로는 치아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원인이 다시 커지는 것이고 장기간에 생기는 감염의 경로는 치아 내부를 충전했던 재료가 부식되거나 탈락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감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나요? 저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으로 이 병원을 다시 찾았었거든요. 근데 근관 치료를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흔한가요? 보존과 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근관 치료의 성공률이 보고되는 바는 한 60에서 70%의 생존율을 보인다고는 하는데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실패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발치로 이어졌던 많은 케이스들 그런 경우에는 재치료를 통해서 발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아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 치과에서 많이 일어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도 20대 증례 환자분입니다. 잇몸이 불어오르는 증상을 가지고 치과에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 치과를 가봤지만 이미 발치밖에 답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 치과에 이제 2시간이나 걸려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왼쪽 아래 어금니를 보면 이미 근관 충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뿌리 끝까지 잘 충전이 되어 있지만 잇몸이 부어오를 정도로 치아에 뿌리 염증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짚어보면 이 치아는 C자 모양의 치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관 치료가 애시당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발치를 권하는 치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반면 재근관 치료를 시행했을 때 근관 길이를 확보하고 적절한 세정과 충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염증은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고 환자분은 이 치아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발치를 피하고 치아가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근단 수술입니다. 치근단 수술은 뿌리 끝 염증을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뿌리 안쪽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재근관 치료라면 뿌리 끝 바깥쪽에서 직접 접근해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근관 치료 후에도 뿌리 끝 염증이 지속이 되거나 재근관 치료를 하고 싶어도 포스트 혹은 보철물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면 치근단 절제술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아 뿌리 쪽 염증과 그 염증에 박혀져 있는 어떤 방사선 불투과성의 물질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근관 치료를 시행을 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근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재근관 치료는 이렇게 치아 내부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다시 재충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근관 치료를 시행했지만 치아 바깥쪽에 있는 방사선 불투과성의 물질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반복된 염증이 계속된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잇몸을 열고 치아 뿌리를 일부 잘라냄과 동시에 염증 물질과 염증의 원인이 될 것 같은 저 방사선 불투과성의 물질을 모두 제거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치아 주변의 뼈가 점점점 재생이 돼서 염증이 소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치과용 현미경이나 CT, 초음파 기구 등을 이용을 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기존 재료를 제거하고 놓친 근관을 찾고 감염된 부분을 다시 세척하고 밀체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이런 기구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선뜻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치아를 살리는 치료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치료의 선택이 갈린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 케이스는 치아의 재직술입니다. 치아를 조심스럽게 뽑은 후에 구강 밖에서 뿌리 끝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심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아무 치료에서나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고 적응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 재직술의 과정은 치아를 손상 없이 뽑아야 다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발치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술식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맞춰져야 치아 세포가 생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도 30대 환자분이십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재근관 치료를 받으셨지만 치근단 염증에 의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원하셨습니다. 맨 뒷치아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치아와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치아는 발치를 하고 치아 재직술을 시행하는데요. 발치를 하고 나서는 치아 뿌리의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뿌리 끝에 어떤 3mm 정도의 공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재료를 채워 넣게 되는데 바이오 세라믹이라고 불리는 MTA라는 재료인데요. 이 재료가 치아의 적합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세포에도 친화적이기 때문에 치아의 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그 보존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치아 재식술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보통 사례자가 20대, 30대였는데 이게 뭐 50대 이상,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치아 재식술이 가능한 건가요? 20대 환자분들은 치아가 좀 더 유연하기도 하고 발치할 때 파손될 위험이 좀 적습니다. 반면에 50대 환자분들은 뼈가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했다가 다시 심는다고 해서 그 재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제가 치과 보존과 전문의로서 생각하는 보존 치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치아 삭제를 줄이고 과잉 진료와 과소 치료 모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치가 작고 치아의 구조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내진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크라운을 씌운다면 불필요한 치아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치가 넓고 치아의 벽이 얇아져 있는 경우에는 씻는 힘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레진 치료만으로는 치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조는 무조건 적게 깎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덜 깎는 것과 앞으로 오래 쓰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치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레진 치료라고 해서 다 같은 레진 치료는 아닐 겁니다. 접착을 얼마나 잘했는지, 방습을 얼마나 잘했는지, 교합 조정이 잘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존 치료는 치료의 시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료가 얼마나 원칙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치아를 좀 더 아끼고 보존하는 치료 방식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